상대의 탐지로부터 피해갈 수 있도록 은폐하는 기술을 스텔스라고 하죠. 적외선과 레이저에 탐지되지 않는 새로운 스텔스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이자 미국 4대 전략무기 가운데 하나인 F-22 랩터. 최대 마하 2.5의 속도로 상공을 누비지만 레이더에는 잘 잡히지 않아 하늘의 제왕으로 불립니다. 상대의 레이더를 흡수하는 탁월한 스텔스 기술 덕분입니다. 이런 기술은 첨단 군사기술 개발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국내 연구진이 최신 무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대상을 감출 수 있는 새로운 스텔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신 미사일은 표적에 레이저를 쏴 반사되는 빛을 추적해 상대를 요격합니다. 이 점에 착안해 연구팀은 레이저를 흡수하는 물질을 고안한 겁니다. 또 이 물질을 물체 표면에 사용하면 이 물체가 내뿜는 특정 적외선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적외선을 탐지해 요격하는 또 다른 최신 무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법과 같은 이 특수 물질의 핵심은 나노 크기의 금속 입자입니다. 이렇게 잘게 쪼갠 금속 입자 속 자유전자가 특수한 파장의 레이저와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억제하도록 설계한 겁니다. 한재원 연세대 기계공학부 교수 금속이 나노 크기로 만들어지면 금속 속에 전자파가 쉽게 침투하게 되고, 이 입자를 잘 설계하고 만들게 되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 있고 반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소자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원천 기술을 이용해 위장, 군복 등 다양한 방면의 군사 장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드론 전쟁 시대의 서막을 보며 지난 9월 27일 코카서스에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의 전쟁이 발발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한 두 나라 간에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민족 문제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예상과는 달리 이번 전쟁은 6주 만에 아제르바이잔의 완승으로 끝이 났다. 1인당 국민소득 100위권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짧은 전쟁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싶지만 여러 나라로부터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개전과 동시에 터키로부터 수입한 무장 드론 바이락타르를 이용하여 아르메니아의 T-72 탱크와 BMP-2 보병 전투 차량을 파괴했다. 10월 14일에는 이스라엘제 자폭 드론 하롭으로 S-300 방공 포대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어 10월 30일에도 바이락타르를 날려 아르메니아의 BM-30 다연장 로켓을 공격했다. 아제르바이잔은 11월 9일 아르메니아의 항복을 받아내며 드론 전쟁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과학 기술로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드론과 로봇, 전장 사물 인터넷, 무인 자율화, 양자 기술 등을 꼽는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활약하는 모습은 미국, 중국 등 군사강국이 개입된 전쟁에서나 볼 수 있을 것으로 상상해왔었다. 그러나 인구 1000만, 병력 6만 7천, 1인당 국민소득 4,700불의 작은 나라 아제르바이잔의 드론이 전장을 누비며 그 상상을 깼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적인 과학기술 개발에 기반을 둔 상세 전략을 펼쳐왔다. 1950년대 전략무기 확충을 통한 1차 상세 전략, 1970년대 정밀 타격 무기와 스텔스, 네트워크 기술 적용을 통한 2차 상세 전략, 그리고 2010년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3차 상세 전략이 그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확산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미국의 전략무기 확충은 소련과의 핵무기 경쟁을 낳았고 프랑스와 중국의 핵개발로 이어졌다. 2차 상세 전략 기술들은 이라크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의 주역이 되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되었다. 2차 상세 전략 추진 초기에 등장했던 새로운 국방과학 용어들이 국방과학 기술로 발전되고 무기 개발로 연결되는 데 30년, 수평적인 확산에 50년이 걸린 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예를 들면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미래학자 커즈와일은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 하나의 능력이 인간 전체의 지능을 합친 값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온다고 예측했다.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2020년에 코카서스 지역에서 발발한 국가 간 전쟁에서 드론이 승패를 갈랐다는 소식은 예측을 뛰어넘어 너무 이르기에 국방연구 개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나라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은 드론 전쟁의 서막이긴 하지만 예고편은 아니다. 미래 무기체계로서의 드론은 전장 사물 인터넷, 자율항법, 군지 비행 및 협동 자율, 양자 암호 통신, EMP 방어 및 전자전 대응, 이동 표적 정밀 인식, 초고속 회피기동, 대용량 고속통신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망라된 국방과학기술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국방 선진국 중심으로 또는 다자간 협력을 통해 집중 개발되고 있으나, 영화 엔젤 해즈 폴런에 나오는 공격형 벌떼 드론 수준의 무기가 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과학기술로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드론과 로봇, 전장 사물 인터넷, 무인 자율화, 양자기술 등을 꼽는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활약하는 모습은 미국, 중국 등 군사강국이 개입된 전쟁에서나 볼 수 있을 것으로 상상왔었다. 그러나 인구 1000만, 병력 6만 7천, 1인당 국민소득 4,700불의 작은 나라 아제르바이잔의 드론이 전장을 누비며 그 상상을 깼다. 우리나라도 육군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미래전에 활용될 게임 체인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5대 게임 체인저에는 고위력 미사일, 워리어 플랫폼과 함께 드론봇이 포함되어 있다. 2030년을 목표로 지상 전역의 30%를 드론봇 전투체계로 대체하기 위해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최첨단 과학기술로 무장된 우리나라의 드론과 로봇이 미래 전장과 세계 방산 시장을 석권할 날을 기대해본다. 중국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 개발 등 군 현대화 박차. 14차 5개년 계획 국방, 경제력 동반 향상 목표 제시. 중국의 제2-20 스텔스 전투기 사진 글로벌 타임스. 재판매 및 DB 금지. 김윤구 특파원 중국이 자국 최초의 장거리 스텔스 전략 폭격기와 전자식 캐터펄트로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항공모함 같은 첨단 무기를 14차 5개년 계획기간에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글로벌 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에서 14차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면서 군 현대화를 가속해 국방력과 경제력의 동반 향상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중국 군사 전문가 푸첸샤오는 H-20로 알려진 장거리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이번 5개년 계획 기간에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형 항공기 생산과 스텔스 기술, 엔진 설계와 생산에서 난관을 극복했기 때문에 새 폭격기를 내놓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H-20은 4세대 폭격기다. 푸첸샤오는 이 기종의 스텔스 능력과 활동 범위가 적어도 미국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만큼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제2-20 스텔스 전투기도 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할 것이며 드론의 성능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군에서는 5년 안에 세 번째 항공모함이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또 다른 군사 전문가 리제가 말했다. 새 항공모함은 기존 항공모함보다 훨씬 크고 스키점프 방식보다 효율적인 전자식 캐터펄트 함재기 이륙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05 구축함과 054A 구축함 등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성능이 향상되는 05 구축함에는 중국이 개발 중인 전자레일건이 탑재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항공모함 탑재 스텔스 전투기도 몇 년 안에 공개될 수 있다고 관측가들은 말했다.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세계적으로 전략적 경쟁과 군사 갈등이 심해지고 안보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군은 건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레이더나 밴드의 특성에 따라 또한 표적 물체의 형상과 재질에 따라 엄청난 편차를 보인다는 점이 스텔스 기술을 구현하는데 매우 어려운 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RCS라고 혼용해서 말하지만 정확히는 어떤 A 레이더 하나를 기준으로 A 레이더의 어느 전투기가 얼마의 값을 가질 때 다른 전투기가 얼마의 값을 가진다고 말해야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그냥 RCS 값을 이런 동일한 레이더를 기준으로 측정한 값이 아니라면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요새 RCS 값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X밴드의 전투기용 레이더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법이라 대강의 비교가 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투기의 RCS 값은 레이더를 비추는 기체의 각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나온 반사값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천양지차의 값이 나오므로 정확한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중전시의 전면으로 접근하는 전투기를 탐색할 때 만들어지게 되는 전면 RCS를 일반적인 비교를 위한 전투기 RCS 값으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각도와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값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강의 비교를 위한 자료로서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제대로 된 스텔스기를 만들려면 적어도 1m 구체를 100km에서 탐지하는 임의의 레이더를 기준으로 0.001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텔스기로서 전술적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 임의 레이더 AA는 0.1에서 0.001m RCS 값을 가지는 전투기가 다음의 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합니다. 0.01m일 때 30km, 일반적인 전투기에서 30km 정도에서 탐지되므로 BVR 교전 시 적기가 아군 스텔스기의 존재를 확인하기 전에 확실한 격추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만일 상대가 뛰어난 레이더를 장착하여 RCS 1m 급물체를 200km에서 탐지한다 해도 이 레이더에서는 약 38km 정도에서 탐지되므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제가 어제 올려드린 미공군대학 논문에서 잠시 언급되었지만 F-35의 전면 RCS는 골프공 크기이고 F-22 전면 RCS는 구슬 정도이거나 벌 같은 곤충 정도의 RCS 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F-22 야괴무련이 더 언급하기도 그렇고 F-35를 기준으로 할 때 골프공은 약 3cm 정도의 직경을 가지므로 대강 볼 때 0.001m 정도입니다. 사실 이 값은 레이더 밴드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전면 RCS는 F-35와 F-22가 비슷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F-35의 RCS 값을 0.01로 계산하는 경우도 많기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이 토론의 편의를 위해 0.001m로 본다면 F-35는 위의 A 레이더의 18km 정도 거리에서 탐지된다는 소리입니다. 전에 F-15로 F-21을 탐색할 때 20km 훨씬 못 미치는 거리에서 탐색이 가능하다고 한 조종사의 이야기도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런 추정이 대체로 얼추 맞는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상대 전투기가 아군 스텔스기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회피하기 어려운 거리 그리고 다양한 대공방어용 레이더들 사이에서 레이더 탐지가 안 되는 안전한 회랑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스텔스는 적어도 0.01m 이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이 수준이 스텔스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기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내 맘대로 분석입니다.
스텔스기를 만들려면 레이더 전파를 레이더 쪽으로 돌아가는 반사파를 최소화하는 스텔스 형상 설계의 일정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반사파를 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F-35는 전면을 중심으로 스텔스화한 설계이고 F-22는 전방위에 걸친 스텔스성 추구를 한 설계입니다.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70에서 80년대에 F-117을 만들 때는 이런 설계를 하는데 매우 많은 비용을 들여 시험을 반복하며 오랜 시간을 들여 형상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는 비의 구형 설계조차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F-117을 개발하며 획득한 기반 자료가 있었기에 이런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스텔스 형상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다른 항공 선진국들이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F-117을 통해 확보한 엄청난 양의 기반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지난 90년대 초부터 유럽과 러시아, 일본 등 대부분의 항공기 제작국들이 스텔스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실제 많은 무기에 이렇게 확보된 기술이 일정 부분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제 다양한 스텔스 실험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스텔스 형상 기술은 어느 수준에서 구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UCAV를 스텔스형으로 만든다고 유럽에서 난리들이죠. 한국도 90년대 초반부터 스텔스 관련 기술을 연구해와서 주요 선진국에서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형상 스텔스 설계 기술은 상당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동안 다양한 모형을 가지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당한 수준의 눈백업 이용한 엄청난 계산을 하며 확보한 기술입니다. 실제로 이미 이의 형상을 시뮬레이션해서 RCS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판매되고 있고 이것을 실제 무반향 실험실에서 측정해보면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한 오차 범위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구되는 기술은 제작된 스텔스 형상을 복합재를 가지고 만드는 데 필요한 초종밀 일체 성형 기술입니다. 날개나 동체 등을 대형 블록으로 한 번에 정밀하게 찍어내는 기술입니다. 과거의 금속 재료로는 스텔스기에 요구되는 정밀도로 정확하게 만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완만화선을 만들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이 이 분야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서 미국의 F-2를 공동 개발하면서 일본에게 이 기술을 제공할 것을 강요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소한 기술을 기반으로 지금 F-35의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로 블록 단위로 찍어내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찍어낸 동체를 맞추어서 단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고 거기에 모든 틈새를 정밀하게 스텔스성 마감재로 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이 되는 스텔스 형상을 가진 기체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체는 아직도 상당한 크기의 RCS 값을 가질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런 일체 성형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수준의 일체 성형 기술은 확보했겠지만 경제성 있는 대형 블록의 정밀 일체 성형 기술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전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도료입니다. 보통 1월 2일 세대는 10월 15일 dB 내외 수준이었습니다. 3세대 도료는 30 dB 내외의 값을 가집니다. 즉 RCS를 1/1000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체에 이 도료 소재를 사용할 수는 없고 정밀한 측정을 통해서 RCS 값이 크게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스텔스 소재 처리를 하거나 도료를 발라주어야 합니다. 이 도료는 비행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대기 중 화학물질에 의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도료를 다시 발라주거나 전용 행거에 넣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스텔스기의 유지 비용은 도입 비용 못지않게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현재 ADD에서는 3세대 스텔스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이제 기반 기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실용화를 위한 개발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기술은 확보된 셈입니다. 여기에 스텔스기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내부 무장 장착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만만한 분야는 아닙니다. 통상적인 직선 비행을 하며 투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공중전시 고기동을 하며 내부 무장창을 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은 매우 난이도 높은 기술이 요구되고 오랜 실험을 해야 획득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일단 미국이 해놓은 일이기에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통해 시행착오를 피하며 몇 년간 노력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KF-X는 어느 수준의 RCS 값을 가지는 스텔스기가 가능할까? 답은 얼마를 쓸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신문기사에 나타나는 것처럼 세미 스텔스급에서 이제 스텔스급으로 ROC를 높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